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혼비님 뭐 얼굴 좀 더 좋아지셨나요? 네, 이제 병색이 없어졌죠. 네. 네. 지난번에 그 약간 아플 때 네. 청순 가련이라고 했었는데 JYP는 청순가련, 오늘은- YG는 초체. 맞아. 청순 가련 나는 초체 뭐라 스타일 그러지, 좋은데. 오늘? 근데 전 살면서 청순가련하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나, 그런 타입은 아니잖아요. 나는 혼비님 계속 초체했으면 좋겠는데. 왜 청순 가련 느낌은 없지만 오늘은 되게 뭔가 이렇게 상큼 발랄 막 네. 싱싱 이런 느낌 좋습니다. 좀 네. 젊어 보여요 더. 지난번에 까먹은 점수 오늘 만회하려는 것이지. 아니 진짜 좀 젊어 보여요. 뭘 먹었나? 너무 웃기다. 그 청순 가련 멘트 때문에 댓글 달렸잖아요. 알맹스님이 혼비님 아프시고 돌아오셔서 JYP님이 청순 가련해졌다고 말씀하신 걸 잘못 듣고 톰슨 가젤 같아졌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웃었어요. 표현 참 재밌게 하신다. 혼비님은 그런 이미지시구나 하고 상상해 보다가 나중에 청순 가련인 걸 알고 혼자 빵 터졌네요. 크크. 나 이 댓글 보고 검색해봤잖아. 톰슨 가젤이 뭔지 나는 몰랐습니다. 저기 사슴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꽃사슴 같은.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톰슨 가젤이 사슴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뭔가 무슨 어디에 이름으로 쓰였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아 그래요? 아니면 뭐 알맹스님 혹시 심오한 무슨 메시지가 있었다면 뭔가 댓글로 다시 한번. 네. 은유적으로 쓰이는 뭐 뜻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늑대 이름은 우리가 그냥 뭐 그러니까. 동물만 뜻하는 게 네네네. 아닌 것처럼. 네. 홍학하면은 또 다른 저는 거죠. 이 댓글을 보니까 또 그 빵 터지면서 약간 부적절한 그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저 학교 다닐 적에 학교에서 되게 미인이 있었어요. 미인 선배가. 어느 학교에? 대학교에 미인 선배가 있었는데 그 미인 선배를 이렇게 뭔가 대시해 보려고 하는 네. 남학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 미인 선배를 부르는 별칭이 꽃사슴이었어. 아. 근데 그 톰슨 가젤이 약간 꽃사슴 이미지랑 겹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더 빵 터졌었죠. 왜냐하면 혼비님이 꽃사슴 이미지는 아니거든. 아니 부적절한 과거는 어느 부분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성을 놓고서 막 꽃사슴에 남자들끼리 꽃사슴 비유한다는. 이렇게 꽃사슴이라고 아. 불렀다는 부르는 것 게 자체가.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조금 적절하진 않죠. 아무튼 톰슨 가젤을 찾아봤죠. 네. 그랬더니 약간 있던데 의외로 그러니까 말을 없지는 않아. 모습이 약간 있어. 그래서 알맥스님, 네, 약간 혼비님은 그런 이미지시구나. 맞아요. 약간 톰슨 가젤 같은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좀 초췌함을 벗어난 젊어 보이는 오늘 톰슨 가젤이 좀 더 가까워요. 자, 독자가 여러분, 네. 저처럼 톰슨 가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까망토끼 투님께서 되게 막 뭐라고 하셨어요. 약간 짜증 내셨죠 네. 댓글에서. 아니 그래서 혼배님께서 쓸 예정이신 에세이 주제가 뭐냐고요. 말씀하시다 마셔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 저번에 말하려다 말았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비밀인가 봐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항상 책걸상에서는 너무 TMI를 얘기하는데 제가 쓰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뭘 써야 될지 아직 모르지만 마감은 해야 되는. 제일 난감한 거네.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걸 이제 생각 없다는 거네. 전문 용어로 글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4권 책을 쓰면서 항상 제가 먼저 쓰고 싶고 이미 머릿속에 있었던 걸 썼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3, 4월을 써야 해야 이상하네요. 하는. 대체로 계약을 할 때 네. 그 최소한의 과제나 네. 아니면 컨셉은 잡고 하잖아요. 이런 컨셉의 책 정도는
잡고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근데 그냥 백지 계약서인가요? 네, 그냥 큰 에세이. 작가는 원래 그렇게 아, 계약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진짜 큰 작가는 그런 모든 식으로 하죠. 원고지에 아니요, 메워주시기만 그렇지 하면 않아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큰 않은데. 작가랑 계약할 때 출판사에서 좀 저자세가 되어가지고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 일단은 선인세의 규모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근데 지금 당장 뭐 쓸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든 쓰시면 된다. 그리고 근데 제가 마감을 되게 그 1, 2년 안에 못 찍을 수 있는데 그냥 쓰시고 싶으실 때 내시고 싶으실 때 내주시면 언제든 된다. 주시기만 언제든. 하면 된다. 아니 제가 큰 작가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책 4권이 다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편집자분 저랑 계약하시는 분들도 알아서 기획을 또 해오겠지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지금 백지 계약이 됐는데 근데 기획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근데 마감은 다가오고 있어요. 네. 못 지키겠구만. 좀 근데 큰 어떻게든 출판사예요? 해봐야죠. 아니면 작은 출판사예요? 중간? 중간? 그거 애매한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네. 이제 저는 좀 글릿이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영업 비밀이긴 한데 이게 큰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네. 출간 예정 리스트들이 네, 네.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네, 되는. 그래서 혼비님이 설사 원고를 안 주더라도 네네. 그 출간에 예정되어 있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연 매출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연에 그 출판사가 꼭 내야 되는 출간 정수라던가 이런 데 네.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 규모가 작은 출판사라면 네. 혼비님 책이 안 나오는 순간 네네.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왜 그러세요, 있죠. 지금 그걸 리마인드 해줄 필요는 없어요. 본인 걱정이나 하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올해 나오는 그 서간문은 큰 곳에서 나오지만 앞으로 저는 계속 작은 데서 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친한 사람들이 이제 아논북스, 뭐 제철소, 막 난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그냥 계속 친한 사람들과 작업하고 싶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YG님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압박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진짜. 큰 데서 하는 게 좋아요. 큰 데서 하면 가끔 까먹기도 한다. 이 작가랑 계약을 했었나? 막 이러면서. 자, 까망토끼 2님 주제를 숨기려고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네. 안 정해졌답니다. 네네. 놀랍네요. 네. 뭐 후보도 없습니까? 그냥 뭐 에세이겠죠. 그렇겠죠. 갑자기 지금 논문을 쓸 건 아니니까. 네. 이기린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저 올해 운 다 끌었었나요? JYP님의 앙탈이라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방송 듣자마자 바로 다는 댓글이에요. 명절 스트레스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도 억양 영어는 일하면서 델리에서 미국 가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으려고 흉내를 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도 억양 영어는 실제로 뵙게 되는 날 직접 들려드릴게요. 아니면 클럽하우스에 놀러 오세요. 월수금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영어책 읽고 해석해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에로틱 스토리 돌입해서 더욱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랬더니 채땡땡땡님께서 이기리님 본인 등판 반가 하시면서 방송 들으며 개인정보 너무 많이 노출되신 거 아닌가 깜놀했는데 그래도 너무 귀가 즐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도 억양 이 영어는 들으면 딱 아는데 네. 흉내 내긴 참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네. 네, 저도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약간 그 성대나 이 구조가 약간 좀 다르죠. 네. 그분들은.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흉내를 내실지.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중동 쪽이나 인도 쪽 억양을 저는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분이 인도 출신인 걸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그 영어 자체를? 영어 자체를. 뭐 저 정통 미국인들이 하는 영어는 잘 알아듣습니까? 그건 조금.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영어를 그 미국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듣는데 제가 제기에 듣기에는 제 억양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제 억양은 또 그 미국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어떤 자, 차이에서 이거는 비롯된 한국과 걸까? 인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강양구가 영어를 못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채 땡땡땡땡 이거 읽었죠? 네. 이제 책 얘기 할까요? 네. 오늘 책은 오랜만에 혼비 픽이죠. 아닙니다. 이게 혼비 픽이라고 헷갈릴 것 같은데 의외로 YG님 픽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오. 제 픽인가요? 오. 혼비님 픽 아니에요. 리베카 솔릿이요? 네. 오웰의 장미? 제가 픽 아니에요. YG님이 아 픽하셨어요. 이게 아마 리베카 솔릿의 OL의 장미를 YG가 투척하면서 요거는 혼비님이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나 보네요. 그랬나 보다. 제가 연말에 그 솔릿의 오엘의 장미를 읽고서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혼비님이나 박평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넷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이 책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혼비님이나 박평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진짜로 혼비님, 박평님이 다 좋아했죠. 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혼비, 박평, YG 셋이서 방송을 해라 이러고 싶은데 맞아요. 저도 아, 그러고 싶었어요. 이제 근데 또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YG와 JYP의 책걸상이라서 JYP 한번 안 나오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리베카 솔릿 책이 이게 5번째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좋았던 게 있었지만 약간 YG님, JYP님한테 리베카 솔릿을 포기하고 있어서 단 한 번도 하자고 말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YG님이 이 책 너무 좋다고 해서 저야 너무 반가웠죠. 저 솔릿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냥 그동안 취향이 안 맞았던 거죠. 취향이 오히려 저는 그 솔릿 선생이 예전에 낸 책들은 네. 오히려 좀 괜찮았는데 네. 그 맨스플레인 아 맞아. 그 책은 저도 조금 아쉬운 책이에요. 맨스플레인 그 네. 즈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면서 솔릿 책들이 되게 많이 네네. 번역이 되어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YG님이 좋았던 리베카 솔릿 뭐였어요? 오웰의 장미 말고 방금 제가 지금 말했던. 가지고 있는 책들도 몇 권 있는데 집에 그 솔릿 책들만 따로 모아서 네.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는 저는 멀고도 가까운 그거 좋죠. 네. 좋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솔릿을 처음 안 건 네. 책 두 권인데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네. 책이랑 그리고 진짜 예전에 나왔던 이 폐허를 응시하라. 네. 사실 저는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으로 솔릿을 처음 접했어요. 근데 꽤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세 권 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책들은 근데 네. 막 그렇게 인기가 있는 책들은 아니에요. 멀고도 가까우는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음. 그런데 뭐 최근에 내는 뭐 에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에세이 집류의 책들은 네. 내 취향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저는 조금 거리를 뒀었는데 네. 이 오웰의 장미는 솔릿이 이른바 오웰 평전을 한번 써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컨셉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네.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재밌었던 거 뭐냐면 정작 리베카 솔릿의 팬들은 네. 이 오웰의 장미에 혹평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서 그것도 저는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죠. 어떻게 혹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단 게 있어요? 평단의 평론가들 중에서는 꼭 리베카 솔릿의 팬이 아니더라도 네네. 평론가들 중에서는 오웰의 장미가 그 뭔가 메시지라던가 서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정말? 이야기라는 비판도 그래요?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리베카 솔릿의 열성 팬들 같은 경우는 오웰이라고 하는 남성 주인공에 대해서 별로 그래서 그런 또 약간의 반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혼비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리베카 솔릿이라는 분 맨스플레인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분으로 유명한데 네, 우리나라에는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라는 책에 실려 있나요?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에 실려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 거에 실려 있고. 아, 그래요? 네네네. 아무튼 그 용어를 만든 분이라는 거는 알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좋은 책을 많이 냈다. 네. 그 정도 사실만 알고 한 번도 저는 읽어본 네네. 적이 없거든요. 아 정말이요? 네. 그 맨스플레인의 유래가 되는 에세이도 안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야 됩니까? 아니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라도 한번 들춰볼만 하잖아요. 그냥 이게 어떤 의미로 이분이 이 용어를 써서 어떻게 뭐 그런 건 어디서든지 딴 데서 읽었지만 네. 책을 본격적으로 읽진 네. 않았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분이 좋은 책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고 YG가 강추하고 하길래 네. 요번에 읽었는데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좋은 책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놀랍긴 했습니다. 네.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논하는 본격적인 뭔가 평론 같은 것도 아니면서 오웰이 한때 잠깐 열심히 키웠다는 장미 결국 조지 오웰과 장미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네.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써낸다. 그죠 짜임새 있죠. 네. 그래서 네. 구라력이 이분 대단하구나 이런 건 확실히 음. 느꼈습니다. 저는 아까 그래서 산만하다는 혹평에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원래 솔릿의 특기가 이런 식의 방사형 책인데 왜 이게 유달리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네. 그 책이 던지는 메시지라던가 네. 주제 의식이라던가 네. 혹은 그게 오해를 없다. 다루는 오해를 다루는 방식에 마음에 안 들면 책도 산만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건가 진짜? 뭐 굳이 그분들의 마음을 짐작해 보자면 글에 따라서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거야 뭐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정말 놀랍게도 모든 글이 다 장미와 연결이 되고 결국 네. 다 조지 오웰을 칭송하는 음. 거의 칭송이죠. 뭐 네. 비판하는 부분은 별로 없고 그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 본인의 페미니스트 독자 혹은 여성 독자를 의식해서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좀 그 시대 남성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이제 여성관이라던가 가정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 같은 것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에이, 솔직히 지적 안 했죠. 그런 게 있다고 한다 정도로 하고 그래서 싹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서 이분도 팬심에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허술했어요. 그 솔릿이 본인이 애정을 투사하지 않은 다른 작가였다 그러면은 네.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엄청 씹었을걸요. 아니면 책을 좀 더 많이 팔기 네. 위해서 뭐 스탠스를 조절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장미를 뭐 심은 건 오웰이지만은 장미 잡초 같은 것들을 뽑는 거 블레어가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오웰이 그 장미를 심을 때 뭐 배가 고팠을 때 그 식사는 누가 차려줬을까. 그리고 이 오웰 이분이 되게 만년에 약간 엽기적인 행동도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거랑 되게 비슷했어요. 혹시 수리남 보셨어요, 두 분? 봤어요. 저는 봤어요. 수리남 보면은 맨 처음에 수리남 남주인공이 네. 진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여성들한테 결혼할래? 라고 연락을 하잖아요. 실제로 조지 오웰이 그랬어요. 자기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 처가 죽은 다음에 그晚년에 동물농장이라든가 1984를 사가지고 돈이 좀 생긴 다음에 옆에 외롭고 자기 아픈 자기를 좀 보살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자기가 딱 봤을 때 뭔가 눈에 들어오는 여성이 있으면은 그 수리남 그 남주인공이 그런 것처럼 결혼할래 하면서 5만 여성들한테 다 찝적댔던. 뭐 그땐 결정사가 없던 시절이니까 유부남도 아니고 하니 뭐
주변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좀 너무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그래서 또 넘어온 물어본 사람의 숫자가 뭐 한 2,000명 정도 돼요? 넘어온 여성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방식 자체가 자체가. 2,000명이든 2명이든 근데 사실 오해를 그 저는 약간 솔리스한테 좀 아쉬운 것은 정말 그 마지막 부분에 오웰의 297페이지 한 몇 줄 그렇다더라 하고 이제 쓱 넘어가는 그 장이 이 오웰의 장미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가장 허술하고 못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쉬운 게 근데 팬심은 어쩔 수가 근데 없다니까. 그래서 영리하지 못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오웰에 대해서는 이미 오웰의 그 삶뿐만 아니라 오웰의 소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봤을 때 오웰은 사실 좀 한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꽝. 근데 그 한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들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솔릿이 제대로 비판을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을까. 그게 너무 아쉬웠고 이건 지금 이야기하기 너무 이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너무 맞아. 앞서가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여기서 그럼 막 많은 분들이 읽을 필요 없겠네. 아니야, 그렇지 않은데. 이 너무 책을 좋은데. 다 읽은 분들이 듣고 있다는 그러게요. 듯한 태도로 지금. 네. 근데 유일한 아쉬움이었어요. 저는 그- 그게 오웰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하나씩 찬찬하게 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혼비님이나 저는 리베카 솔릿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JYP는 이번에 처음 읽는 네네. 것이고 또 어떤 청취자들은 그 리베카 솔릿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리베카 솔릿이 어떤 분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1961년생이라서 올해 만 62세. 생각보다 나이가 이제 많아지셨더라고요. 항상 저는 이제 막 그 젊은 사진들로 많이 접해가지고 여전히 그냥 그 젊은 여성 활동가 혹은 여성 에세이스트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60대 이제 원로의 반열에 이제 들어서는 이제 에세이스트 겸 작가인데 1980년대 그러니까 본인이 젊으셨을 때는 20대 30대 때는 환경 운동, 반핵 운동, 인권 운동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본인이 환경 운동이나 반핵 운동이나 인권 운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뭐 짧은 에세이, 긴 에세이 혹은 책으로 좀 적극적으로 펴내면서 이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활동가, 운동가 겸 에세이스트 작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그 즈음에 냈던 책 중에서 그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책이 그 어둠 속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둠 속의 희망이구나. 이 폐허를 응시하라가 아니라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이고 어둠 속의 희망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던 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 같은 책들을 펴냈었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좀 문명을 딱 떨친 책은 무엇이냐면 걷기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걷기와 관련한 인문학적 통찰을 본인의 경험 그리고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 또 책에서 읽은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그래서 솔릿의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으로 걷기의 인문학을 꼽는 분들도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알만한 사람은 알고 팬도 있는 작가였지만은 막 대중적으로 막 그렇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작가는 아니었는데 그 맨스플레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처음 만들고 신조어를 처음 만들고 또 이제 그 맨스플레인에 담긴 사회 문화적인 함의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에세이를 쓰면서 그리고 그 즈음에 한참 약간 페미니즘 르네상스 그리고 미투 뭐 이런 붐이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출판사들이 그 리베카 솔릿의 최근 책들 그리고 과거 책들을 막 경쟁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펴내기 시작했죠.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는
2010년에 올해의 단어 중 하나로 선정된 적이 네. 있네요. 음. 뭐 저도 그 무렵부터 들었던 사실 것 그리고 같고. 저는 약간 맨스플레인 단어를 딱 접하자마자 그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내가 평소에 저러고 다녔나 하는 그 반성을 저는 많이 했죠. 그렇죠. 그 YG나 JYP나 뭐 설명 남자고 여자고 앞에 누가 있든 간에 일단 말이 많잖아 우리. 맞아요. 그리고 맨날 그리고 혼비님이나 박평 나오면 음. 막 청취자분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제발 혼비님, 박평님 이야기 좀 듣자. 말 좀 그만해라. 이런 것도 다 사실 맨스플레인의 한 뭔가라고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냥 다르죠. 그거는 방송에서는 맞아요. 자기가 그냥 혼자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거고 혼비님이나 박평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맨스플레인이랑 가스라이팅 같은 용어들이 너무 광의로 해석이 돼서 막 남용되고 있는데 두 분이 방송에서 하시는 건 정말 맨스플레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합니까? 아니요, 가스라이팅도 아닙니다. 가스라이팅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 큰 작가님이 그런 가스라이팅에 당하실 분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조지 오웰을 열렬히 사모한다라는 사실은 네. 원래 알려져 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난데없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조지 오. 오웰을 이제 좋은 소설가로 혹은 이제 뭐 조지 오웰의 어떤 문장들을 이제 인용하는 거를 본 적은 있지만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애정은 조지 오웰한테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겠구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약간 현실 참여적인 그 문제 의식을 담긴 글을 쓰는 에세이스트들은 네. 다 조지 오웰의 에세이 중에서 저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나도 조지 오웰 같은 글쟁이가 되어야지. 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페미니즘적 시각 때문에 이제 조지 오웰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싫으면서도 너무 좋은, 너무 소중한 작가. 그리고 위건부두로 떠난 길 맞나요? 이동부두로 가는 길. 가는 길. 번역책은. 네, 제가 조지 오웰 책을 처음 읽은 게 그 책이었는데 저는 약간 전율을 느꼈던 책이었어요. 그 책이. 네. 그 장강명 작가도 맨날 칭송해 마지 않는 그 책이잖아요. 위건부두가요? 위건부두. 네.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김원비 작가가 뜬금없이 뭐 예를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 정약용의 아니요. 김수영. 정원. 정약용은 너무 머니까. 김수영. 정약용은 너무 했잖아요. 김수영이 마포 인근에서 취미가 뭐예요? 닭을 키웠대요. 양계장. 김수영 씨. 김수영 시인이 생계를 위해서. 그럼 김수현의 닭사랑이야? 아니 그러면 이제 김수영의 닭. 김수영의 치킨? 김수영의 닭. 아니 수영의 닭. 수영의 수영의 닭 혹은 수영의 달걀 이런 책을 내는 거죠. 정말 끔찍하네요. 정말. 네. 아니 그거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 김수영 시인이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닭을 몇 마리 키우고 매일매일 달걀을 이렇게 그 얻어가지고 했을 때 상황을 막 이렇게 한참 한 다음에 막판에는 그 공장식 축산하는 너무 나도 그 양계업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양계업장까지 문제와. 가가지고 문제다 지금 이거. 지금 치킨 그치. 동물권 나오고 막 동물권 이런. 나오고 음. 지금 붙여진 닭들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품종 개량된 닭들이 되게 많은데 자, 지금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오웰의 장미가 딱 그런 겁니다. 맞아요.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김원비의 수영의 닭 이런 김수영의 닭 이런 책을 쓴다면 김수영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그렇죠. 수많은 얘기를 막 하다가 이분이 닭 키운 얘기를 하다가 진짜 그치. 닭과 관련된 온갖 얘기. 이해하다가 뭐 닭이 갖는 진화론적인 의미부터 왜 하필 닭이었을까? 그렇죠. 수많은 뭐 소도 키울 수 있고 돼지도 그치. 키울 수 있는데 왜 닭이었을까? 그리고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닭 김수영이 키운 닭의 품종은 뭐였나? 품종은 뭐였나? 음. 그리고 그래서 또 치킨 이야기로 가면서 네. 양계장의 지금 노동 착취 뭐 이런 거 서울시에서 있잖아요. 한강시민공원에서 맥주를 치맥 못하게 할까 그치. 말까 검토 중인데 이게 과연 옳은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근데 있는. 진짜 이게 오웰의 장미를 너무 잘 축약한 것 같아요. 본의 네. 아니게 지금 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그
뭔가 모자란 사람을 놓고서 닭 XXX라고 그치. 뭐 욕하기 시작했나? 그치. 우리 지상파도 아니고 뭐 그 말도 못해. 그치. 그리고 뭐 진짜 한국적으로 닭띠에 대해서 이제 닭띠에 유명한 사람. 신났는데? 제가 닭띠여가지고 하필 닭띠야. 하필 닭띠여서. 아 근데 김수영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어요? 그럼요. 아 그러면 네. 수영의 닭 나오겠네. 수영의 닭. 응? 아니 근데 수영의 닭이라고 하면 몰라. 김수영의 닭이라고 해야 돼. 김수영의 닭 나오겠네. 그걸로 써 너무 지금 웃기다, 아까 몇 달 안에 써야 된다는 그걸로 써요 진짜. 김수영 문학론을 너무 닭과 웃기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예 오해의 장미 오마주라고 다 오. 읽고 패러디처럼 되게 그러니까. 웃기게 쓰는 거네요. 응.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강원 씨가 어. 지금 이거 지금 괜찮아. 네. 제목도 비슷하게 잡고 네. 그렇죠. 괜찮아. 네. 김수영이 갔던 뭐 무슨 음식점이며 네. 뭐 가족 관계며 이런 거 그러네요. 다 쓰면서 그리고 김수영이 또 비판받는 또 여성주의 여성 시각에서 그런 거. 또 그런 것도 쓰고 딱인데. 네. 역시 YG. 내가 정말 다산 정약용 이런 헛소리 하고 있을 때 네. 김수영이다 그 어. 자리에 가려면. 김수영이 닭을 키웠으니까. 김수영이 닭을 키운 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요. 아 저기 그 지난번에 장강민 작가한테 맥주 마시면서 들었어요. 아 같이 들었구나. 네, 나도 근데 까먹었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저도 어디선가 들었던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심지어 그 얘기했지. 자기 이 동네 그 현석동 이 동네라고. 현수동. 아니 그러니까 현수동은 가상의 동네지만 네. 그 광흥창역 주변에 광흥창역 살았다고. 주변에 살면서 음. 닭을 키웠다고. 근데 진짜 김수영이 딱이네요. 왜냐면 예전에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에세이에 써서 잡지에 기고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동의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지? 고유명사가? 그래 김수영의 닭 혹은 스피노자의 안경. 스피노자는 스피노자는 안경 모으는 게 취미예요? 아니요 스피노자는 렌즈를 깎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아 그건 다르지. 예. 장미는 이게 지금 생계 유지를 위해서 키운 건 아니잖아. 취미 그렇긴 생활인데. 하네요. 그쵸. 취미생활. 맞네요. 근데 김수영의 닭은 약간 생계 생계 유지의 유지예요? 의미가 있었지. 네. 예. 네. 아니 아까 정약용 얘기한 건 그분의 취미가 이 원예였거든. 가드닝. 그래서 약용의 정원 어, 이런 거. 어, 약용의 다산의 정원 이런. 다산의 정원. 약간 있어 보인다. 수영의 닭보다는 다산의 정원이 좀 있어 출판사 보이는데. 이름 같아요. 다산의 정원. 다산의 정원. 산부인과 이름 같은데. 자 이보다 더 OL의 장미라는 책의 컨셉을 잘 설명하는 맞아요. 방송은 없지 저 않을까 진짜 싶습니다. 감탄했어요. 진짜 오늘 한 건 했습니까? 한 건 했다. 네. 너무 괜찮은데요. 자, 아이디어를 딱 던졌더니 김수영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네. 아주 훌륭한 구라가 완성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오엘의 장미가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꽤 재밌었습니다. 저도 네. 인정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나 심지어 나 조지 오웰도 잘 안 읽어가지고 잘 그래요? 모르는 와중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솔릿이 딱 장미에 꽂혔는지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기가 너무 절묘해. 음. 그 아까 혼비님께서 위건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책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위건부두로 가는 길의 중요한 테마가 그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탄광촌을 조지 오웰이 직접 취재를 한 다음에 쓴 루포르타주가 묶인 그 이제 장문의 책이 이제 위건부두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위건부두로 가는 길을 위한 잉글랜드 북부 탄광촌 취재 여행을 딱 마치고 돌아와서 장미를 심은 거예요. 1936년에. 그리고 나서 장미를 심고 나서 결혼을 해. 그리고 그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장미를 심은 1936년 12월에 바르셀로나로 가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서 거기서 그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해요.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한 다음에 6개월인가 7개월인가 정도를 실제로 전쟁을 수행을 하고 그 전쟁을 수행한 그 경험을 카탈루니아 창가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조지 오웰의 명작으로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릿이 막 오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막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딱 꽂혔을 것 같아요. 네. 그 OL의 명작이 나오는 그 순간에 장미가 딱 있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OL에게 장미란 무슨 의미였을까를 네. 좀 취재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리고 전 약간 그것도 생각했어요. 어쨌든 리베카 솔릿은 되게 페미니즘적 시각이 담긴 책들도 많이 쓰는 사람이고 장미가 어쨌든 갖는 이미지가 되게 페미니즘적인 어떤 꽃인데 아 그것도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장미라는 꽃 혹은 이 단어는 확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여기저기로 펼쳐질 수 있는. 네. 근데 또 장미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 장미 아니라 무슨 나팔꽃 이런 거였으면은 뭔가 네. 이야기가 전개될 그러니까 부분이 좀 여성 있잖아. 참정권 운동 그리고 페미니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약간 낭만적 사랑의 맞아요.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서로 대비가 되는. 네. 옥수수를 키웠어 봐. 재미가 없잖아. 지금 너무 신나셨어. 아니 오엘에 닭이면 별로 재미는 없었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하지만 네. 수영에 닭이면 약간 병맛 있으면서 괜찮아. 조지 오웰 이야기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책에 있는 내용 얘기도 해야 되고 오늘은 뭐 거의 지금 헛소리만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죠. 아 근데 하지만 핵심을 오늘 진짜 헛소리 아니었어요. 오늘은 아, 진짜? 진짜 뿌듯해요. 이 음. 방송을 하면서 와 오해의 장미의 느낌을 이렇게 잘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송은 책걸상밖에 없고 아 내가 거기 출연하고 있구나. 되게 기쁘네요. 심지어 다음 책이 이번 뭔가 저 방송을 계기로 결정될 수도 있는 수영의 김수영의 닭. 몰아가자 우리. 몰아가자. 김성의 닭 괜찮아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못다한 진짜 책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